껍질을 뚫고 사방으로 퍼지는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 여름을 대표하는 제철 과일 참외. 참오이라는 뜻을 가진 참외는 진짜라는 뜻의 진과로도 불린다. 참외는 멜론과에 속하는 과일로 외국에선 코리안 멜론으로 통하며 세계인들의 무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 건강밥상 오늘은 맛과 영양, 수분으로 꽉 채워진 옹골찬 과일 참외와 함께한다. 참외는 무더워진 여름 날씨에 딱 걸맞는 여러 효능을 갖고 있는데요. 참외는 칼로리가 낮음에도 수분 함량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많이 주는 편이라서 적당량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참외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를 보호해주고 피부가 늙지 않도록 하며 서늘한 성질이 있어 얼굴에 열감과 홍조를 내려줄 수 있어 여름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수분과 당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지고 지치기 쉬운 여름철의 피로감을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분과 꽉 찬 식이섬유로 포만감은 최고. 여기에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에도 안성맞춤인 참외. 참외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아삭아삭 씹히는 청량한 소리가 귀와 입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매콤새콤 참외 오이 무침. 이어서 만나볼 두 번째 요리는 영양 만점 간식으로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참외 롤 샌드위치. 엄마표의 진수를 보여준다. 참외 하면 보통 과일로만 많이 드시는데요. 오늘은 참외를 이용해서 새콤달콤하게 요리로 탄생합니다. 참외 오이 무침 같이 만들어 보시죠. 맛있는 참외를 고르는 방법 하나. 선명한 노란색에 흰 골이 깊게 파인 참외가 맛이 좋다. 또 고래 개수가 많을수록 달콤하다. 참외 오이 무침에 들어갈 참외는 소금으로 문질러 깨끗하게 씻은 후 반으로 갈라 속에씨를 모두 파낸다. 또 폴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 참외 껍질은 깎지 않은 채 납작하게 썰어 준비하는데, 혹시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껍질을 모두 깎아 요리하는 게 좋다. 참외 오이 무침에 들어가는 참외는 오늘 겉껍질까지 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예쁜 노란색의 참외를 골라주시고요. 혹시 가끔 이렇게 향을 맡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단맛이 나는 참외는 너무 딴지 오래됐거나 과숙한 참외입니다. 아삭한 식감의 대표 주자 오이도 준비하자. 반으로 갈라 속에씨를 제거한 후 어슷하게 썰어주고, 달콤하고 알싸한 쪽파도 송송 썰어 준비한다. 또 캔에 담겨있던 골뱅이는 뜨거운 물을 부어 불순물과 향을 날려주고, 물기는 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다. 히스틴이라는 점액 성분이 들어있는 골뱅이는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 오이와의 궁합이 최상이다. 오늘 저는 캔에 들은 골뱅이를 사용하는데요. 캔에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뜨거운 물에 한번 헹궈 주시고요. 골뱅이 대신 다른 꼬막이나 해산물을 쓰셔도 맛있습니다. 이어서 새콤달콤한 양념 소스도 만들어보자. 큰 볼에 고춧가루와 고추장에 식초, 소금, 물엿, 매실청 등을 넣고 잘 녹여준다. 준비한 양념에 골뱅이부터 넣어 밑간이 배도록 조물조물 묻혀주고, 오이와 참외는 나중에 버무려주는데, 오래 두면 국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버무려서 바로 먹는 게 좋다. 먼저 골뱅이에 밑간이 들게 양념장에 조물조물 해놓으셨다가요. 드시기 바로 전에 나머지 참외와 오이를 넣고 무치셔야지 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금방 드셔야지 맛있습니다. 넓적한 그릇에 무침을 소복하게 올리고 푸릇푸릇한 쪽파를 더해주면 여름철 별미 참외 오이 무침 완성! 매콤새콤 입맛을 자극하는 밥도둑으로, 또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부르는 찐 안주로 주말 저녁 로맨틱 테이블이 연출된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참외. 하지만 아이들이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그 참외를 이용하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참외 롤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무더운 여름철에 상하기 쉬운 참외. 신선도를 알아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물에 잠깐 담가보는 것인데, 물에 동동 떠오르는 참외는 신선도 오케이. 하지만 가라앉는다면 물이 차 상했다는 뜻이다.
참외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껍질을 모두 벗겨낸다. 또 수분이 생기지 않도록 씨도 완벽하게 긁어내자. 손질한 참외는 길게 채 썰어주는데 아이가 어리다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다져도 좋다. 간혹 참외를 샀는데 맛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땐 실망하시지 마시고 새콤달콤 피클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깍두기 양념으로 금방 무쳐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참외 롤 샌드위치에 들어갈 견과류는 기호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데 호두맛 피카는 잘게 다져 준비하고 색감과 식감을 더해줄 파프리카까지 곱게 다져 놓으면 샌드위치에 들어갈 재료 준비 완료.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식빵의 가장자리는 잘라내고 밀대로 최대한 얇게 밀어 납작하게 펴주는데 잘 밀어야 쫀득함이 살아난다. 이제는 큰 보울에 모든 재료를 넣고 한데 섞을 차례. 플레인 요구르트에 마요네즈, 소금, 설탕을 넣은 후 골고루 섞어준다. 오늘 참외 롤 샌드위치에 견과류로 저는 피칸을 사용했습니다. 피칸 대신 집에 있는 호두나 땅콩, 잣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소스에 들어가는 것은 전 마요네즈와 플레인 요구르트를 넣는데요. 플레인 요구르트 대신 크림치즈를 사용하여도 맛있습니다. 자, 이제 솜씨를 부려볼 차례. 먼저 레비에 식빵을 올리고 준비한 재료들을 넉넉히 넣어 김밥 싸듯 돌돌 말아주면 되는데 랩을 이용해 사탕 모양으로 랩핑해주면 수분이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촉촉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완성된 샌드위치는 10분 정도 고정시킨 후 어슷하게 썰어 모양을 내주면 끝! 참외 롤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식빵은 잘 밀대로 밀어주셔야 되는데요. 말 때도 김밥처럼 밑에 반 정도에서 속을 넣어서 잘 말아주시고요. 랩이나 유산지에 꼭 말아두셨다가 드시기 직전에 풀어두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두었다가 먹기 직전 꺼내 랩을 풀어주면 더 단단하고 촉촉한 참외 롤 샌드위치를 즐길 수 있다. 시원한 참외향과 고소한 견과류가 어우러져 속이 꽉 찬 맛을 선물하는 참외 롤 샌드위치. 돌돌 말아 한 입에 쏙! 피크닉을 부르는 맛이다. 참외는 성질이 찬 편이라서 많이 섭취하면 자칫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요. 임산부의 경우 몸을 차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몸이 찬 편이거나 부종, 고혈압 등 임신 중독증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과하게 섭취를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도 참외를 드실 때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드시기보다는 상온에 두셨다가 미지근한 상태로 드시는 게 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달콤한 맛과 상쾌한 향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여름 제철 과일 참외. 어떤 요리에도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황금빛 영양 덩어리다. 맛있는 참외를 더 맛있게 먹는 건강 레시피. 새콤달콤 입맛 당기는 무침으로 고소함 가득 상큼한 샌드위치로 온 가족의 오감을 사로잡는 참외의 매력. 올여름 참외의 변신은 무죄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이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찾아오는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있죠. 바로 벌레인데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파리, 모기 말고 요즘에 흡혈파리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죠. 맞습니다. 먹파리라고도 불리는 흡혈 곤충인데요. 모기는 우리의 피를 빨아먹지만 흡혈파리는 살점을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부기와 가려운 정도가 모기에 물린 것보다 수십 배는 더하다고 하네요. 네, 주로 계곡이나 강가, 해안가 등의 습한 지역에 서식하면서 캠핑족과 낚시꾼들을 괴롭힌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물리면 연고를 발라도 잘 낫지가 않아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얇은 긴 소매나 긴 바지를 착용하는 게 좋겠고 모기 기피제를 꼼꼼히 발라서 원천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360도) 회전하는 우리 몸의 관절, 어깨. 하루 평균 사용 횟수가 3,000회에 달할 정도로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깨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반복적인 자극이 계속됨으로써 인대나 힘줄 등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어깨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것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십견이라는 유착성 관절 양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석회성 건염이나 회전근개 파열 등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체 어느 한 부위에 반복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것만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도 없다. 그중에서도 어깨 통증이 차지하는 비중과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구 고령화와 스포츠 인구의 증가, 또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최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지긋지긋한 통증, 어깨 통증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360도 회전하는 관절 중에 하나가 바로 어깨 관절이죠. 이 어깨 관절 하루에 수천 번 이상 쓰임새가 많다 보니까 고장나기 쉬운 관절이 또 어깨 관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옷을 입을 때, 머리를 빗을 때, 씻을 때나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까지도 우리는 어깨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어깨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을지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효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어떤 질환들이 이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죠. 네,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 자체의 문제로 인한 대표적인 원인은 회전근개 건염이나 파열, 석회성 건염, 오십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견봉쇄골의 관절염이나 어깨 관절 자체의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깨 주변 자체의 문제로도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외에도 전신적인 문제, 가령 심장 문제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목 디스크 때문에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질환이 다양하다 보니까 증상들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깨 통증의 주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깨 자체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깨 통증의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깨를 움직일 때나 특정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악화되거나 유발되는 경우에는 어깨 자체의 문제를 의심해 보아야겠습니다.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설명하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옷을 벗기가 힘들다 또는 등을 긁기가 힘들다, 운전석에서 뒷좌석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 할 때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온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깨에 힘이 떨어지거나 특정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기가 어렵다거나 유지했을 때 통증이 유발되고 악화가 되는 경우에는 또한 어깨 질환을 의심해야겠습니다. 팔을 들고 작업을 하실 때 10초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거나 머리를 빗는 동작, 샤워하는 동작, 장시간 운전할 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어깨 문제를 의심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어깨 질환이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전근개, 우리 어깨에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을 말하고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그리고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개의 작은 근육들이 저희 어깨의 많은 동작들을 정교하게도 하고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깨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이 회전근개의 4개의 근육들이 발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4개의 근육들이 각각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작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는 건 대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간단하게는 이 4개의 힘줄 중에 일부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쉽게 이해하라고 외래해서 말씀드리길 저희가 매일같이 신는 양말이 구멍이 나는 것과 유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말도 반복적으로 신게 되면 구멍이 조금씩 커지듯이 이렇게 회전근개도 이렇게 파열이 한번 발생하면 조금씩 그 구멍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 회전근개 파열은 대개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발생을 하게 되고 어깨의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대부분 노화에 의한 것이지만 직업적으로도 안 좋은 자세를 오랜 기간 반복한다거나 생활 습관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회전근개 파열과 헷갈리는 질환으로
50견을 꼽거든요. 50견과 회전근개 파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살펴보죠. 네,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병의 경과나 치료, 예후에서 엄연히 다른 두 개의 질환입니다. 또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대개는 회전근개 파열은 정기적으로 병의 경과가 진행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보존적인 치료부터 수술적인 치료까지 다양하게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십견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자연 경과상 호전이 되는 경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대부분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특징적인 증상은 팔을 올렸다가 내릴 때 통증이 뚝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조금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십견의 경우에는 어깨 움직임 모든 방향에서 통증이 나타나고 특히 밤에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증상만으로 두 개를 감별할 수는 없겠지만 방금까 말씀드렸던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으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렇게 만세 동작을 한번 해보라는 건데 이 만세 동작을 했을 때 그 동작에 따라서 이게 회전근개 파열인지 오십견인지 좀 이렇게 환자 입장에서는 좀 쉽게 알 수 있지도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형적인 환자들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드셨다가 내리는 순간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오십견이 있으신 분은 팔을 올리는 과정 자체를 힘들어하십니다. 아, 만세 동작 네. 자체를 못하는군요, 네. 50견이면. 팔을 다 온전히 못 올리시거나 통증 때문에 더 올리기가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자, 이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환자의 증상을 근거로 신체 검진을 통해서 의심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략적인 질환을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영상학적인 진단이 되겠습니다. 영상학적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것은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가 있겠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MRI 검사로 표준적인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검게 보이는 부분이 힘줄을 말하게 되고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 검은 힘줄이 어깨의 뼈를 모두 덮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간 별표가 표시되어 있는 하얀 부분이 바로 파열된 부위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덮여 있어야 될 힘줄에 구멍이 나면서 이렇게 하얗게 MRI에서 관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이 되면 치료에 바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그래도 뭐 파열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통증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미루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을 방치했을 경우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점도 좀 설명해 주시죠. 물론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과 주변 어깨 구조물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균형을 잘 이룬다면 비록 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파열이 크기가 꽤나 크신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파열이 있다고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병의 경과상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조금씩 진행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동반되어 있거나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불편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된다면 어떤 치료법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파열이 확인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비수술적인 치료, 운동치료, 재활치료 등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상들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기능이 회복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볼 수도 있겠고 만약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하고 환자분이 지속적으로 불편한 것을 호소하신다면 그럴 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수술적 치료법 중에 운동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제가 앞서 어깨 통증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이러한 질환들은 이러한 운동 치료 등을 통해서 대부분 증상이 호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어깨를 스트레칭하고 어깨 근육들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어깨 질환들이 어깨 움직임을 줄이고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위한 스트레칭 방법이 소개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게 되겠고 이후에는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뭐 고무줄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이나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단계별로 밟아서 근력 균형 운동을 하게 되고 이후에 조금 균형이 맞춰지고 증상이 회복이 된다면 다음 단계인 근력 강화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어깨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무리한 사용이나 외상, 또 잘못된 자세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 어깨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특별한 원인 없이 어깨가 아픈 오십견과 힘줄이 손상돼 통증을 유발하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이 두 질환의 경우 그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네, 오늘 어깨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버스 탈 때 손잡이를 잡을 때라든지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 어깨가 많이 불편하고 아파서 그래서 한번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밤에는 좀 어떠세요? 낮에는 좀 괜찮은데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좀 특히 아픈 게 많이 있습니다. 어깨 아까 3개월 전부터 아프다고 하셨는데 예. 그 전에 혹시 다치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뭐 따로 특별히 다친 적은 없었습니다. 오십견은 어깨에 발생하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 일정 수준 이상 팔이 올라가지 않고 통증이 심하다면 오십견을 의심할 수 있는데 심한 통증과 함께 운동 범위가 제한되면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른다. 이 환자는 3개월 전부터 통증이 발생하셨고 진찰상으로는 유차성 관절낭염에 준한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보다 정밀하게 확진을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은 우선 통증에 대해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시도해 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치료 등을 하여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5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한다 해서 이름 붙여진 오십견. 하지만 최근엔 30대 젊은 층에서도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오십견의 경우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나 운동 범위 회복을 위한 물리 치료가 도움이 되는데 통증이 심한 경우 주사 치료도 가능하다. 또 통증과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근력 강화 운동 치료도 진행할 수 있다. 지금 어깨에 제일 불편하신 증상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이제 제일 불편한 거는 이쪽 어깨하고요. 요 밑에 힘을 줬을 때 그때 상당히 고통이 좀 스럽습니다. 네, 아버님 어깨에 불편하신데 어떤 동작 하실 때 더 불편하세요? 양치하는데 좀 힘이 들고요. 그리고 잠을 잘 때 그때도 잠자기 전까지는 조금 고통스러워요. 회전근개는 팔을 들어 올리거나 고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증이나 파열이 발생하면 통증이 유발된다. 어깨를 누르거나 특정 위치로 팔을 움직였을 때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데 밤에 통증이 더 심한 특징이 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MRI상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되었던 환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은 회전근개 봉합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팔을 못 들 정도로 질환이 많이 진행하신 상태여서 단순히 봉합 수술에 이어서 회전근개 힘줄을 이식하는 수술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수술을 하지 않게 되면 관절염이 매우 진행을 하여서 인공 치환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전근개. 회전근개 파열의 주요 원인은 노화로 인해 어깨 힘줄이 뻣뻣해지면서 손상 위험이 커지는 퇴행성 변화다. 회전근개 파열은 저절로 증상이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연골 주사나 재활치료, 심할 경우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 중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한 병들이 대부분이지만 만약에 그 진단을 놓치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깨의 관절 자체도 망가지게끔 되는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하고 또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깨 관절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통증이 느껴질 땐 체중을 싣는 운동이나 자세를 피하는 등 사소한 생활 습관에도 변화가 필요한데 소홀히 방치하기보다는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조기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어깨 통증 질환. 내 몸의 지붕 어깨, 제때제때 고쳐가며 100세까지 튼튼하게 관리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깨 통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누죠. 이 어깨 통증이 심해서 어떤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다. 결국은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수술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죠. 네, 파열된 부위를 봉합하는 치료가 수술적인 치료가 되겠고 예. 이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피부를 절개를 해서 봉합을 하는 방법과 내시경을 이용해서 봉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봉합 수술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되겠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근육이 찢어진 부위를 제 위치로 옮겨서 그 부위를 실로 봉합을 하는 수술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수술 후 관리겠죠.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네, 파열의 정도나 양상에 따라서 수술 후 관리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수술 후 6주에서 8주 정도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최소한의 어깨 움직임을 하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봉합한 힘줄이 재파열이 되는 시기가 1개월에서 3개월 시점에 가장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봉합 부위가 아물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데에는 수술 후에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술 후에 꾸준한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혹시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 있을까요? 네, 크게 관절 강직, 재파열, 그리고 드물지만 수술 부위에 감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재파열일 텐데 대개 초기 수술 직후에 호발하고 또 1년까지 재파열의 위험도가 있습니다. 재파열은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초기에 파열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그 파열의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하였다고 해서 안심하고 잊으시면 안 되고 재활 운동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시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재파열이 됐다, 그럼 다시 수술을 받아야 되나요? 재파열이 되었다고 반드시 수술하시는 건 아니고 재파열 상태에 따라서도 조금씩은 치료 방향이 다르고 또 환자의 증상이나 기능의 정도를 조금 평가를 해보아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대개는 재파열의 크기가 수술 전의 크기와 비교를 하였을 때 더 크지 않고 더 작은 상태로 좀 유지가 된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기능이 어느 정도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까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 우리가 흔히 듣는 질병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가요? 네, 사실 오십견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는 질환에 붙은 별명 같은 것입니다. 50대의 나이에 많이 생긴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사실은 나이와는 큰 연관관계는 없고 요즘은 30대에도 흔히 또 자세가 불편하고 오랜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서도 또 오십견에 오시는 분들도 뒤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병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막 자체가 염증이 생겨서 관절 주머니가 쪼그라들고 붙어져 있는 상태로 병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부드러워야 될 관절막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움직임을 할 때 마치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회전근개 파열과 이 오십견의 특징,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이 오십견의 주요 증상 짚어주시죠. 네, 오십견의 특징은 어깨의 움직임, 동작이 통증 때문에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그림처럼 우측 팔이 옆으로, 뒤로, 그리고 앞으로 젖히는 동작이 되지 않고 해당 동작을 취하려고 하면 마치 어깨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야간 통증입니다. 환자분들이 낮에는 괜찮고 낮에는 생활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밤에 잘 때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잠에서 깬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고 이렇게 밤에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오십견을 꼭 의심해보고 진료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오십견은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빨리 치료를 하는 병은 보통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도 더딜 것 같은데요. 오십견이 나타났을 때 진행되면서 경과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적인 증상들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십견은 병의 경과 과정을 이해하신다면 치료를 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단계인 동결 단계에서는 어깨의 움직임이 조금씩 제한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냉동 단계에서는 움직임의 제한과 통증이 가장 심한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기간은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0개월에서 1년도 넘게 고생을 하시게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병의 경과 자체가 이 냉동 시기에 최고점을 지나게 되면 점차 다시 통증이나 관절 가동 범위가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해동기라고 하는데 통증도 호전되면서 정상 기능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병의 경과 자체가 악화와 완화를 보여주는 경과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간과 후유증의 문제이지 병의 자연 경과로서는 호전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십견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대부분의 오십견의 질환은 수술을 받지 않고도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어깨의 관리법이나 적절한 재활 운동 치료, 보존적인 약물, 주사 치료 등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시켜 아프기 이전에 기능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워낙 오십견과 관련된 주변의 지식들이나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그것을 보고 본인이 스스로 운동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면은 또 어깨에 다른 문제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법이나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쯤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깨도 관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다만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만큼 어깨의 관절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직업적인 요소나 이전에 어깨를 다쳤던 분들이 어깨에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요즘 최근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을 하면서 어깨 관절염이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네. 어깨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어깨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셔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어깨를 거의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가령 이제 우연히 외래를 찾으셔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관절염이 굉장히 진행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어깨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심하다면은 그 염증을 없애야 되잖아요. 염증을 없애는 그 치료 어떤 게 필요할까요? 무릎과는 다르게 어깨 관절은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도 증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듯이 염증을 줄이는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등을 해서 증상이 가라앉는다면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관절염이 심하지만 잘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깨 관절염이 심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깨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도 우선은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상당 기간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거나 어깨가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기능 장애가 생각이 된다면 그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 이 석회성 건염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중년 많은 분들이 또 앓고 계시는 질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가끔 우연히 엑스레이를 찍으시고 석회가 있다고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석회성 건염은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대개는 이런 퇴행성 변화와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병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어깨 힘줄 안에 이런 석회 같은 하얀 석회성 물질들이 쌓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석회성 물질은 대개는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가는 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녹아가는 과정에서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 때문에 결국엔 통증이 생기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뭐 염증을 조절하는 게 석회성 건염의 1차적인 치료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석회를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통증, 염증이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바라보는 게 옳을까요? 석회의 크기와 양상에 따라서 치료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예. 석회 자체의 크기가 크지 않고 하다면은 반드시 그것을 수술적인 치료나 다른 초음파나 체해 충격파 등으로 반드시 없애는 방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염증을 조절하면서 네. 이 석회성 건염이 다른 병으로 악화가 되거나 합병증을 동반하게끔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네. 일단 초기에 통증과 염증이 악화가 돼서 다른 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염증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등과 동반되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운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과정들만으로도 증상이 호전이 되고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석회의 크기가 너무 크고 증상이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악화가 되는 경과로 진행하신다면 그때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석회 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깨 통증,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깨 통증을 야기할 수 있는 질환들을 살펴보면서 병에 대한 설명과 치료 결과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키포인트만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엄연히 다른 병이고 치료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의심되는 증상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본인이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서 병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어깨 질환들은 전문가의 지시 관리하에 진행되는 보존적인 재활 운동 치료 등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으므로 통증이 있으면 참지 말고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회전근개 파열로 주변에 수술을 많이 받으시고 또 받으시는 분들의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최근에는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한 의술이 발달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전근개 파열 수술은 수술 받은 순간부터 치료는 시작되고 환자와 의사 간에 서로 자주 얼굴을 마주하면서 재활 운동 치료 등 그리고 병의 경과에 대해서 관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깨 통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운동하다 생긴 어깨 근육통은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그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세모입니다. 세모요. 당장에 통증이 생기고 운동 동작이 이전과 같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기에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어깨를 이전 움직임처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스트레칭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되고 근력 운동은 잠시는 쉬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깨에 석회가 보인다면 바로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석회가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얌전하게 있다면 우리 이마에 주름살에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기듯이 어깨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염증이 생겼을 때 그때 맞춰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질문은요. 어깨 인대가 파열되더라도 꼭 수술하지는 않아도 된다. OX 중에 어느 걸까요? 네, O입니다. 어깨 인대 파열 수술을 고려할 때는 병의 상태와 환자의 기능, 나이, 활동 정도 등을 다양하게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다만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어깨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엔 이 병은 또 진행을 해서 또 다른 큰 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 병의 진행 상태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잘 유지되고 있거나 나빠지진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은 이 파열 정도가 심해질수록 통증도 더 심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파열의 크기와 증상의 정도는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파열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정도면 굉장히 불편해하실 것 같으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깨에 둘러싸고 있는 구조들이 얼마나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증상이나 기능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파열의 크기와 증상이 비례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네. 어깨 통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은 가족이 있는데요. 일상으로 복귀나 운동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수술 후에 일상으로 복귀 어느 정도 걸릴지 궁금해하셨는데요. 네, 물론 수술을 집도하신 선생님마다 그 치료 후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수술 후에 4주에서 8주 정도는 어깨를 고정을 하고 유지를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재활 운동 과정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근력이 회복이 되는 데는 수술하고 6개월에서 10개월이 지나야지 회복이 된다고 기존의 연구들이 발표가 있고 통증의 경우에는 수술하고 3개월이 지나면 의미 있게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일상생활로 회복은 3, 4개월 만약에 이제 직장으로 다시 회복을 해서 이전처럼 일을 하시는 것을 고민을 하신다면 대략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을 조금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 어깨가 뻐근해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 운동에 수영이 좋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수영이 어깨 관절에 효과가 있을까요? 수영이 관절에 좋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것은 사실 무릎 관절염이 워낙 환자분들이 많으시고 그런 환자분들에게 권고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수영이 되기 때문에 수영을 관절에 좋다라고 환자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영 동작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자유형이나 배영이나 모두 어깨를 돌려서 하는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한 움직임이 조금 반복되는 과한 동작들이 반복된다면 환자분들에게 어깨에 자극을 주고 또 무리가 될 수 있어서 수영 자체는 어깨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운동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십견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오십견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깨 질환들은 어깨 관절 운동 범위를 계속 줄이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어깨 관절 운동 범위를 정상적인 범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깨를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을 몇 가지 동작을 익혀서 하신다면 어깨의 건강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크게는 이제 3가지 동작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네. 수건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뒤로 동작을 하셔서 수건을 당겨서 이렇게 뒤로 뒷짐지는 동작을 계속 풀어줘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당기는 동작들 네. 그리고 위로 드는 동작들을 누워 있을 때 다른 반대쪽 팔을 이용해서 팔을 계속 올려가지고 스트레칭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어깨 통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깨 통증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네, 어깨 통증은 불치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깨 통증을 병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깨 문제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된다면 치료 방향이 비교적 명확하고 또 치료의 결과가 뚜렷이 좋아지는 것을 저희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분 본인도 느낄 수 있는 병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거나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관리법이나 재활 운동 그리고 본인이 어떤 병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대전 MBC의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김효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서 살펴봤듯이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어깨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절로 낫기 기다리기보다는 왜 생겼는지 정확히 원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 생활 습관인데요. 어깨를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또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